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디지털 논리 회로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논리 회로란 무엇인가 인트로덕션 부분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여러분 EL에 공지한 대로 디지털 논리 회로 한빛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학생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교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개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단점, advantage and disadvantage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정보는 디지털 정보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에 의해서 구현이 쉽고 우리가 신호를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주위에 디지털 정보로서 이루어진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디지털 정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디지털 정보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파형들을 파형에는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파수와 주기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디지털 회로를 다루는데요. 이 디지털 회로의 장점, 단점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회로 중에 하나지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또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ADC, DAC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내용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정보의 표현, 논리 레벨과 펄스의 파형, 그리고 디지털 집적 회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지털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그리고 마지막으로 AD 컨버터, DA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의적으로는 아날로그란 연속적인 변화를 갖는 정보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습도, 소리, 빛, 이런 것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연속적이죠. 우리가 미분 가능할 때 연속적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미분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디지털 신호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 레벨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그 두 값 외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0V, 0V, 5V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이에 2V라든가 3V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디지털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신호도 굉장히 디스크리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산적인 두 값을 갖는 거죠. 그 두 값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속적이 아니죠. 불연속적인 그런 신호를 디지털이라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정의적으로는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시간에 따른 전압에 이렇게 변하죠.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엔 이 아날로그 신호인 경우는 어떤 값이든 존재를 합니다. 그건 수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 디지털 신호의 경우에는 이 두 레벨의 값을 제외하고는 이 사이에 있는 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디지털 신호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보는 옛날에
아버님들이 늘 많이 차시던, 아버님, 할아버지들이 많이 차시던 그런 그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태엽으로 돌죠. 태엽을 감고 태엽이 풀리면서 그 바늘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계는 우리가 전자적으로 회로를 구성해서 여기 보시면 액정에 숫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건 시, 분, 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니 아날로그인데 초 단위 밑으로도 우리가 계속 표현이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불연속적이라고 그러느냐. 물론 맞습니다만은 초 이하로 이렇게 나타내는 스톱워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도 일정한 프리시즌 이상은 또 나타내기가 힘들죠. 계속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굉장히 정밀한 시계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거보다 더 정밀한 스톱워치, 어떤 스톱워치보다 더 정밀한 그런 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프리시즌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이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더 나타내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프리시즌은 차차하고라도 우리가 나타낼 이 기본적인 정보는 0 아니면 1입니다. 0.5, 0.7 이런 숫자가 존재하지 않죠. 디지털에서는. 그래서 어떤 두 레벨이 정해지면 그 사이 있는 값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기 디지털 신호에서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건 확연한 특징이 있는 두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디지털 정보와 기기들은 다 이런 디지털 신호에 근간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아날로그 시스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우리가 우선 이 시스템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시스템은 보시다시피 하나의 펑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서의 펑션, 기능이란 뜻인데요. 수학에서의 펑션.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또 모듈, 펑션이 있죠. 지금 여기서도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이 시스템의 의미는 그 펑션의 의미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선 시스템을 정의를 하자면 시스템은 우선 인풋,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디지털 시스템이건 아날로그 시스템이건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는 블랙박스로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죠. 수학적인 함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x와 집합에서 x와 y와의 매핑이죠. 그런데 단 조건은 함수는 한 인풋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인풋만, 아웃풋만 매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함수, 펑션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매핑되는 결과값이 많을 경우, 2개 이상일 경우 우리는 그냥 매핑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왜 함수라고 그러지 않느냐? 어떤 입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웃풋이 하나 정의가 돼야지 그걸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면 malfunction, 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떤 기기가 있는데 어떤 기계는 어떤 일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몸무게를 재는 전자저울이다. 그럼 제가 올라가면 제가 올라갈 땐 저라는 인풋이 올라갔죠. 올라갔을 땐 그 눈금이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제가 뭐 75kg면 75라는 숫자가 딱 나와야지 75가 됐다가 80이 됐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그 저울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펑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의 아웃풋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건 블랙박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없죠. 몰라도 됩니다. 기능이 이런 기능이다. 그럼 그 시스템은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냅니다. 근데 아웃풋이 명확히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은 단순하게
입출력되는 그런 정보의 형태가 디지털인 형태. 무조건 다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입력의 속성을 가지는 그런 아날로그 시스템, 아날로그 정보로 인아웃이 이루어지면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과 아날로그 정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쉽게 디지털 시스템, 아날로그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은 어떤 펑션이고요. 그 펑션은 인풋, 아웃풋을 갖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인풋, 아웃풋으로 이산 정보를 갖고요. 아날로그 시스템은 연속적인 정보량을 갖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을 지금 흔히 많이들 쓰고 보편화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보편화되어 있는지 분명히 거기에는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는 데 대한 이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디지털 시스템은 잡음에 강합니다. 예. 내외부 잡음에 강하기 때문에 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회로 구성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설계하기가 용이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정보의 가지수가 한 2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가 간편할 뿐더러 뒤에 보시면 구현도 굉장히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은 제어, 변경에 굉장히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자 할 때 회로의 프로그래밍만 새로 해주면 되죠. 요즘은 하드웨어 디자인이나 그 구현이 소프트웨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프로그램을 수정하듯이 이런 회로도 그 어떤 변경할 일이 있거나 제어가 필요할 때 쉽게 우리가 그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연성을 높일 수 있고 그 프로그래밍 또는 설계, 구현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날로그 시스템 저장하기가 힘들죠. 연속적인 양이기 때문에 그 양도 방대하고요. 그래서 이 어떤 정보를 저장하거나 가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정보 처리를 할 때 정확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훌륭한 선형 시스템, 비선형 시스템을 우리가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물론 펑션입니다.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얘기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싼 가격에 높은 퍼포먼스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되죠. 그리고 요즘은 이 기술의 발달로 이런 IC, 직접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그런 그 태블릿 PC나 뭐 핸드폰처럼 모바일 폰처럼 소형화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도 있죠. 단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강조가 안 돼 있지만 아날로그가 더 좋은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디지털 논리 회로의 관점에서 보면 그 논리 설계 또는 회로 설계는 디지털 시스템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아날로그 회로 설계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물론 또 그 특화된 아날로그 시스템 논리 회로에 근간을 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시스템이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대체해서 지금 거의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부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날로그적인 세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이 마이크로 목소리가 전달이 되지만 사실은 이 공기의 파동, 여러분들의 귀의 고막을 지금 자극을 해서 제 말이 들리는 거겠죠. 그러면 가령 녹음을 한다든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녹음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 정보를 또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 그리고 디지털 회로와의 상호 연결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오면 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날로그 신호 처리를 해서 아날로그 출력이 되는 이런 아날로그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날로그 시스템은 물론 공기의 파동과 여러분의 고막입니다. 제 목청의 떨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하게 되면 이 아날로그 신호 시스템, 제 목청입니다. 떨려가지고 여러분들 출력으로 제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럼 디지털 처리 시스템은 뭐냐? 여러분 녹음기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 녹음기를 키시겠죠. 그럼 그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 아날로그 출력된 제 목소리, 그렇죠? 아날로그 출력이죠. 이게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화 됩니다. 그럼 그 디지털 신호가 입력이 되고 처리가 일어나죠. 녹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그걸 듣고 싶을 때는 플레이백을 하시면 디지털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다 또는 플레이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재생 CD를 넣든지 MP3 플레이어를 갖다가 여러분이 또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그 재생기가 이제 그 신호를 처리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아날로그화 되냐면은 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뀌어지는 컨버터를 거칩니다. DA 컨버터를 거쳐서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생기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아날로그 신호에 따라서 그 디지털 신호에 따라서 증폭이 일어납니다. 어떤 뭐 큰 목소리, 작은 목소리 뭐 이런 쪽으로 폭이 생기겠죠. 자, 그 폭으로 뭘 하냐면은 그 스피커의 그 면을 두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스피커가 이 바뀌어진 아날로그 신호에 의해서 그 두드려지는 그런 정도, 패턴에 의해서 소리가 음색이 달라지고 소리가 컸다가 작아졌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과의 그런 상호 연결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요. 참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은 AD, DA 컨버터죠. 네, 이런 게 있어야만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를 상호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내면 여러분이 녹음을 할 수 있고 그 녹음한 걸 여러분들 재생해서 다시 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를 내죠. 그럼 그 출력된 제 목소리가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화되고 그게 다시 여러분의 녹음기로 입력이 됩니다. 자, 입력된 그 디지털 정보는 출력이 여러분 뭐 플레이백을 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다시 DA 컨버터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화돼서 스피커를 또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날로그 시스템의 어떤 그 출력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우리가 그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우리가 또 이 고막을 이렇게 그 진동을 시켜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럼 스피커가 물론 공기를 진동을 시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의 상호 연결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디지털 정보의 전압 레벨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보통 하이 볼티지, 로우 볼티지 해서 두 레벨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죠. 예, 했을 때, 뭐, 5볼트 신호를 우리가 1로 봤을 때, 우리가 정확히 5볼트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위가 있는데요. 그런 마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우리가 1로 보겠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0으로 보겠다. 예,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로가 차지되는 시간 감안해서 언제부터 어디까지의 그 그 전압의 그 레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이 볼티지인지 로우 볼티지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지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레벨이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 레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바이너리 시스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진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쓰는 수혜체계는 10진 수죠. 예, 데시멀 시스템인데 바이너리 시스템 해서 0과 1만을 사용합니다. 우리 데시멀 시스템에서는 몇 가지를 사용하고 있죠? 네, 0에서 9까지 10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예로는 헥사데시멀 해가지고 16진수가 있겠죠. 16가지 숫자 0에서 F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체제인데 이 이진수 체계는 디지털 정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진수 체계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 체계에서는 0과 1 두 종류의 디짓, 숫자만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장점이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간단할 뿐더러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인 그런 그 참거짓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이 있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진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냐면, 왜 하필이면 5진수, 뭐 3진수는 안 되나요? 자,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이런 반도체 발달로 인해서, 반도체라는 얘기는 어떤 환경에서는 전류를 흘려주고 어떤 또 조건에서는 전류가 안으로 흘렀다 안 흘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얘기를 쓰죠. 세미컨덕터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게 스위칭 디어리입니다. 그래서 온, 오프, 온 아니면 오프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정보가 거기에 대해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 체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디지털 정보의 표현 단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원 니블 하는 거는 4bit을 얘기를 하고요. 1바이트,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1바이트는 8빗. 또 우리가 흔히 1바이트는 영문자 한자를 표현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자, 영문자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문자나 그런 특수 문자에는 ASCII 코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건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냐? ASCII 코드죠. ASCII 코드는 암호죠.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A는 뭐 예를 들어서 32라고 하자. B는 33이라고 하자. 스몰 캐릭터로요. 자, 그렇게 따지니까 영문자는 몇 자가 있습니까? 30자가 안 되죠. 30자가 안 되고 특수 문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1바이트 8bit이면 256가지입니다.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바이트로 보통 한 캐릭터, 영문 캐릭터 하나를 표시를 하죠. 자, 영어는 그런데요. 한글은 2바이트가 필요합니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컨비네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글은 2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단위 중에 워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특정 시스템, 특정 CPU에서 그 명령어 포맷입니다. 어떤 명령어, 명령어라는 얘기는
데이터를 포함한 그런 인스트럭션이죠. 예. 그럴 때 그 인스트럭션 하나의 길이, 예.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PU나 시스템에 따라서 이 워드의 크기는 변합니다. 예.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진 단위와 10진 단위, 이런 것들 보죠. 보통 우리가 킬로 이렇게 하면 영어에서 이렇게 보다시피 킬로, 메가, 기가 이렇게 하는 거는 1000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들 1000배씩 늘어난다 그러고요. 2진 체계에서는 2의 10승, 2의 10승이면 1024죠. 1000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만은 2의 10승씩 증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킬로미터 그러면은 10진법으로 킬로미터 그러면 우리가 1킬로미터라 그러죠. 예, 미터의 1000배. 또 우리가 메가바이트 그러면은 1000의 1000배. 그러니까 100만 정도가 되죠. 사실은 2의 20승이 됩니다만은 2를 돕기 위해서 1000으로 생각을 해보죠. 기가 그러면은 1000의 1000의 1000배. 예, 그래서 메가바이트의 1000배가 기가바이트가 되죠. 이런 식으로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이오타 이렇게 큰 수를 다루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이 많이 사실은 쓰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1000 단위로 또는 2의 10승의 단위로 단위가 구분되어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 소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논리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이오드에 대한 스위칭, 그리고 트랜지스터, 또 NMOS, CMOS, PMOS 이런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스위칭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조건을 주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느냐 또는 흐르지 않게 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이오드는요, 이 어떤 한 방향으로 어떤 그 조건이 주어져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그런 소자가 있습니다. 다이오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 5V를 줬을 때 ON이 되고 0V를 줬을 때 전류 흐름이 없습니다. 그걸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흐를 때는 1, 안 흐를 때는 0 이렇게 표시가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걸로 회로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설계를 잘 해서 이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설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설계를 구현함에 있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거기에는 다이오드에 대한 스위칭, 쌍극성 트랜지스터에 대한 스위칭, MOS, NMOS, CMOS, PMOS 이런 트랜지스터에 대한 스위칭이 있죠. 자, 트랜지스터는 어떤 전류가 인가되면 소스 드레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소스에서의 그 볼티지가 드레인 된다. 드레인 되는 물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부엌에 싱크대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물을 틀고요. 싱크대의 드레인 그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이 꽉 차겠죠. 그 다음에 뚜껑을 열면 이게 빠집니다. 그걸 드레인이라고 그러죠. 드레인.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이 있고요. 여기에 이 VI 인풋을 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어떨 땐 0으로 만들 수도 있고 1로 만들 수도 있고요. 비슷한 의미로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CMOS, NMOS, PMOS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때는 전류가 흐르고 어떤 때는 안 흐르고 뭐 이런 세미컨덕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구현할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소자가 트랜지스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논리적인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포지티브 로직, 네거티브 로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정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가
5V를 1로 보느냐, 또 5V를 0으로 보느냐, 0V를 1로 보느냐, 0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논리를 많이 접했지만 부논리라고 해서 논리적인 하자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떤 걸 쓰든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논리 시스템 우리가 택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처럼 네거티브 모습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AND 게이트, OR 게이트를 많이 쓰죠. AND 게이트, OR 게이트. 여러분들 생각에 AND OR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단순해서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CMOS 트랜지스터를 디자인할 때는 AND OR를 쓰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논리적인 NAND, AND, 그러니까 AND의 낫이죠. NAND, OR의 낫이니까 NOR 이렇게 되는 겁니다. NAND, NOR 게이트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현을 해주면 우리가 CMOS로 구현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리 시스템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는 AND OR가 아니라 NAND, NOR 게이트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자가 구현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부논리를, 네거티브 로직을 채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정보는 굉장히 규칙적인, 피리아딕하다는 얘기를 하죠. 규칙적인 파형을 갖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파형은 펄스라고 합니다. 피리아딕 펄스라고 있죠. 또는 주기가 없는 펄스를 non-periodic pul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적인 케이스일 때 이렇게 우리가 수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파형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이런 파형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지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만한 곡선을 띄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상적인 펄스 파형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과 0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어휘가 나오는데 이런 어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leading edge 또는 rising edge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이 엣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trailing edge, falling edge 하는 거는 떨어질 때 이 엣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ising edge, falling edg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펄스의 폭은 이렇게 정해지고요. 주기는 같은 모양의 파형이 새로 시작될 때, 그죠? 시작될 때와 끝까지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주기.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적인 펄스 파형을 한번 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펄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지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가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간, 라이징 타임이라고 그러죠. 라이징 타임이 TR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10%의 10%의 하층, 그리고 90%까지의 그런 밸류가 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라이징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90%에서 10% 떨어질 때 그 시간을 falling tim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width, first width는 그 중심부의 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 of value에서 펄스가 갖는 이 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pulse width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펄스 폭 타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TW.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형의 성질을 이런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기, 그 주파수, frequency, duty cycle을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있어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런 그 파형을 우리가 특성화시키고 그 성질을 우리가 파악 또는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그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주파수, frequency라는 얘기는 주기적인 파형일 때의 얘기입니다. periodic pulse일 때 파형이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1초 동안에 한 번을 진동한다. 그러면 1초라는 시간 내에 펄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죠. 한 번 진동하면 1Hz, 1Hz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 진동할 때를 보죠.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파형이 두 번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됐죠. 그러니까 1초에 두 번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2Hz 얘기를 하죠. 그럼 1000번 진동했을 때 1000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는 1kHz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허츠의 수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빠른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퍼스널 컴퓨터의 뭐 1GHz, 뭐 3GHz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CPU의 클락 타임입니다. CPU의 클락이 1초에 몇 번을 움직이느냐. 무려 3기가만큼의 횟수로 움직이는 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락 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인스트럭션이 더 빨리 수행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성능이 더 높은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의 클락으로 그 컴퓨터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더 빠른 CPU는 더 높은 주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1초 단위 시간에 진동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기를 분석을 하면 그 시스템이 빠른지 느린지는 알 수 있겠죠. 자, 그게 이제 주기, 피리어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프리퀀시와 주기는 역수의 관계에 있다. 듀티 사이클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식입니다. 그 피리어드 분의 이 진폭, 주기분의 진폭을 해서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듀티 사이클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리회로 로직 서킷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조합 논리와 순서 논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커리큘럼에서 반은 조합 논리회로, 또 다른 반은 순서 논리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기본입니다. 컨비네이셔널 로직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시퀀셜 로직은 뭐냐면 컨비네이셔널 로직에서 메모리가 추가된 겁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컨비네이션 로직은 메모리가 없고 시퀀셜 로직은 메모리가 있다. 자, 메모리가 하나 딱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테이트가 생깁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메모리의 내용에 따라서 이런 스테이트, 저런 스테이트, 막 스테이트가 변하죠. 컨비네이션 로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얘가 그 데이터 파스를 따라서 가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해요. 결과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논리 회로의 어떤 점에 우리가 탐침을 놓고 값을 읽어내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하지만 이 시퀀셜 로직에서는 다르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시간에 따라 막 변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하나 추가가 되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논리 회로가 있다. 그게 기본이고요. 거기에 메모리,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메모리 소재가 있습니다. 그 메모리는 그 정보를 갖고 있죠.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인데요. 그런 게 추가가 된다면 그거는 순서 논리 회로, 즉 sequential logic circuit이 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스테이트가 생깁니다. 스테이트에 따라서 어떤 입력과 현재 스테이트에 따라서 next state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state transition 그래프 또는 그 테이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응용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후반부의 컨비네이션 로직에 대한 기본이 확실히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시퀀셜 로직 서킷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제가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컨비네이션 로직이다. 다. 근데 메모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있으면 그게 시퀀셜 로직이 되는 거죠. 자, TV 리모컨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채널 업다운을 한다. 채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컨비네이션 로직입니다. 한 번 올리면 하나 올라가겠죠. 내리면 또 하나 내려가겠죠.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그 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번호는 지금 현재 어떤 번호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번호를 누르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번호에 따라서 다음에 우리가 눌렀던 번호와 조합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그 액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합 논리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다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리모컨은 그 송수신기고요. 저기 그 메모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TV 수신기에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현재 음량, 채널이라든가 뭐 정보가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걸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걸 여러분이 실수로 리모컨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막 내장이 튀어나오죠. 안에 그 PCB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지금 어떤 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게 컨트롤 회로입니다. 또 수신하고 송신하는 물론 송신만 하겠죠. 시그널을 송신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그 디자인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그 논리 회로 근간해서 설계를 해서 이걸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의 차이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C 패키지.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숨어 있어서 그렇지. 다 IC 패키지입니다. 이런 IC 패키지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그 용어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는 PCB 보드라는 거 있죠. 뭐냐면은 Printed Circuit Board의 준말입니다. PCB. 그러니까 서킷이 프린트되어 있는 판이다. 왜 프린터라는 얘기를 쓰냐면 그야말로 프린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에 실크 프린트 형식을 쓰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가 미리 원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먹물을 올려놓고 그대로 미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크 프린터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PCB를 구현을 합니다. 생산 현장에서. 실크 프린팅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시험지 인쇄하는 것처럼 먹물로 PCB를 레이어에 맞춰서 그렇게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는 얘기를 쓰죠. 그 다음에 그 PCB가 있으면 거기에 IC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장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삽입 장착해서 through hole mounted 또는 표면 실장해서 surface mounte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말 그대로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고요. 표면에 살짝 납땜을 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래서 삽입 장착형 IC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처럼 구멍이 그 PCB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핀이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중에 끝을 꺾어서 고정을 시키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SMD라 그래가지고 Surface Mount Device 이제 표면에다가 납땜을 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가 있죠. 자, SMD가 이제 크기가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무게도 줄어들고요. 또 중요한 게 요즘은 멀티 레이어 해가지고 PCB가 레이어가 많아지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뚫는 방식이 잘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 실장을 하는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IC 패키지에 프린티드 서킷 보드가 뭔지, 어떤 방법으로 IC 패키징을 하는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Dual Inline Package Tip, SMD라고 해서 Surface Mount Device. 이 SMD라는 용어는 지금 표준화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시면은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SMD라는 그래서 지금 SMD는 through-hole 방식보다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그 IC 패키지들이 SMD 형태로 표면 실장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소형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IC 패키지가 직접 기술이 굉장히 발전함에 따라서 소형화, 경량화되는 추세에 있다. 소형화, 경량화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요. 사람이 들고 다니기 쉽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그 핸드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처럼 그걸 외국에서는 핸드폰이라는 얘기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셀룰러 폰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뭐 영국 쪽, 뭐 이런 쪽에서는 모바일 폰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모바일이라는 얘기는 운송이 가능하다, 돌아다닌다는 뜻이 있죠. 소형화, 경량화 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렴한 값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설계했을 때 파워 컨섬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떨 경우는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회로가 타버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전력이 굉장히 많이 흐를 때죠.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고 낮은 볼티지로 그러니까 그 구현이 가능하게 돼서 우리가 소비 전력이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덜 뜨거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파워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덜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큰 장점이 되겠죠. 자, 소형화, 경량화 동시에 고속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집적되면 집적될수록 그 거리나 이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CPU나 우리 프로세서들의 그런 발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락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면 하면 처리 속도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속화되고 발전을 하고 있죠. 자, 신뢰도도 향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이 하나의 펑션이고요. 근데 펑션은 한 입력에 대해서 명확히 한 가지의 아웃풋을 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디지털 시스템은 굉장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날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전압의 고조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아웃풋을 얻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 디지털 시스템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향상이 되는 거죠. 자, 집적 회로의 분류는 통상적으로 small scale, medium, large, very large, ultra large scale로 나눕니다. 자, 이런 용어 중에 VLSI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집적 회로의 그 스케일인데요. Very large scale 해가지고 VLSI 시스템이라 해서 이 단자의 그 소자의 수가 10,000개에서 1,000,000개까지 이렇게 집적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집적도가 굉장히 발전을 했죠. 예. 그 large scale integration, integrated circuit, 그 integrated circuit의 그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준화된 칩. 왜 사용이 급격히 감소가 됐냐면, 표준화된 칩은 그 쓸데없는, 그러니까 쓰지 않는 낭비되는 영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좀 그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만들면, 카스터마이즈드 디자인 해가지고, 표준화된 건 아니지만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해서 만들면 굉장히 집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카스터마이즈드 LSI라는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소자가 PLD, Programmable Logic Devic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디바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선을 다 연결해 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엔드 가지고 연결해 놨다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끊어주고 또는 끊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하게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거 하나로 어떤 논리 회로를든지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덴스한, 그러니까 조밀조밀한 그런 그 빽빽하게 논리 소자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가 CPLD,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또 FPGA 이렇게 하는 게 있죠.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이것들은 방금 얘기했던 PLD의 하나의 디바이스인데요. 이 디바이스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C 프로그램 하는 거 있죠. 네. 여러분 C 프로그램을 하듯이 회로를 설계를 정의를 해주면 그리고 컴파일 하고요. 실행을 하면 어떤 그 IC 패키지 안에서 그 회로의 그 재조합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IC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납땜을 하고 그런 시대는 다 지났어요. 사실은 하드웨어조차 소프트웨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집적도는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그 FPGA로 여러분들이 카스터마이즈, 주민형 생산 논리 회로를 구축을 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ADC와 DAC, 그러니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와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도표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과정의 블록도입니다. 처음에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겠죠? 우리가 표본을 하면 샘플링을 하고요. 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양자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부호화 시키면 디지털 신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잘 모르시겠죠? 뒤 예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날로그 투 디지털의 변형은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을 한다. 표본을 한다는 얘기는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그런 값에서 하나씩, 시간에 따라서 하나씩 그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샘플링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샘플링 과정에는 굉장히 유명한 샘플링 티어럼이 있습니다. 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샘플링이 끝나면
그 샘플을 가지고 양자화. 예. 그 샘플의 값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뭐 몇 점 몇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양자화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쓰는 디지털 그 시그널의 그런 양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호화, 코딩을 하면 그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은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날로그 신호가 샘플링 되고요. 그 다음에 양자화되고 또 부호화돼서 디지털 시그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표본화. 예, 표본화의 그 근간은 셰논이라는 사람의 샘플링 티어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신호가 있죠. 예, 신호가 있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도 주파수를 가집니다. 최고 주파수, 그 시그널이 가진 최고의 주파수, 제일 빠른 주파수죠. 2배 이상의 빈도로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2배만 빠르게 샘플링을 해주면 샘플링된 데이터로부터 본래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재현이 가능하다는 게 셰논의 샘플링 티어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죠.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그러하더라. 자, 사람의 음성인 경우를 한번 보죠. 사람의 음성은 보통 4kHz 정도 됩니다. 저음이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전화나 이렇게 녹음기에서 재생을 할 때는 2배 정도 8kHz의 샘플링, 그러니까 1초에 8,000번 값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샘플링 티어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게 샘플링이고요. 자, 우선 우리가 샘플링 티어럼에 의해서 샘플링한 데이터는 완벽히 데이터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엔 퀀타이제이션에서 양자화시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샘플링한 값은 여기서 아날로그 값이죠.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양자화, 그러니까 디지털 양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 2.1이 나왔다. 2.0으로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정보에 좀 손실이 있죠. 사실은. 또는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완벽히 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연속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화 시키기 때문에 그런 왜곡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그 샘플링 티어럼 틀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로, 여담입니다만은 전화로 제가 그 아들이 2명 있는데 연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통화를 하다 보면 큰 애 목소리인지 작은 애 목소리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 집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두 친구는 음색이 다 다릅니다. 금방 알 수 있는데 전화 목소리는 참 그 구분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양자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목소리는 또 비슷비슷해지겠죠. 자, 어쨌든 샘플링 한 다음에는 양자화를 해서 그걸 우리가 디지털 양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호화 해야 되겠죠. 양자화한 값을 우리가 디지털 부호로 변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8비트로 우리가 부호화할 수도 있고요. 비트 수는 우리가 어사인을 하는 만큼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자,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런 시그널이 있다.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필요한 2배의 주파수로 샘플링을 막 합니다. 예, 막 하죠, 샘플링을. 자, 이 시간에 샘플링을 계속 해주죠, 주기적으로. 그럼 그때마다 읽혀지는 값이 있겠죠. 1.5, 6.9, 3.3, 1.7.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쭉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샘플링한 값을 갖고 있겠죠. 저장된 값을 갖고 있겠죠. 그게 이제 샘플링입니다. 단순히 샘플링을 하는 걸 갖고 오는 겁니다, 값을.
다음이 뭡니까? 양자화죠. 양자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애매한 값들을 디지털의 양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1.5인 경우 반올림합니다. 2로 되고요. 또 6.9인 경우는 7로 되고 3.3인 경우는 3으로 되겠죠. 1.7은 2, 4.6은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자화시키죠. 여기서 왜곡이 조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호화시키는데요. 자, 부호화시키는데 우리가 비트를 정합니다. 예, 비트를 최대 지금 8까지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8 이상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3비트를 지금 어사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2는 여러분이 4비트를 어사인했군요. 2에 대한 그 이진화 작업 또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진화 작업. 이 부호가 이제 이렇게 끝나면 이런 값들이 4비트로 여러분의 매체, 그러니까 저장 매체에 저장이 되는 거죠. 네,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됐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변환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샘플링 티어럼입니다. 샘플링 티어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호의 최대 주파수의 2배를 샘플링을 한다. 그럼 최대 주파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유명한 푸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가지고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우리가 최대 주파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지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의 과정은 표본화, 샘플링을 하고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부호화 시켜서 그렇게 바꿔준다. 요 정도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DC와 DAC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신호 처리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소리. 누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녹음을 하겠죠. 그러면 사람의 목청에서 아날로그 신호가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마이크로 들어갑니다. 마이크는 그 소리를 단지 받아서 흘려주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화시켜서 흘려줍니다. 그럼 앰프에서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확장을 하겠죠. 신호를 막 증폭을 시킵니다. 그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신호들을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겁니다. CD는 레이저로. 레이저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홀을 만들어 가지고 제조를 하고요. DAC는 또 반대의 과정을 갖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플레이백을 할 때는 다시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로 바뀌어서 그 아날로그의 그 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앰프를 또 두드립니다. 앰프를 진동을 시키죠. 그래서 앰프가 진동되고, 증폭이 되고요. 그 증폭된 그런 그 아날로그 시그널이 스피커를 막 진동을 시키죠. 때리죠. 그럼 그 스피커에서 진동에 의한 공기의 파장,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의 고막으로 들어가서 음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디지털 투 아날로그 이런 방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논리회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